국가 연구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빅사이언스, 거대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주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거대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과학기술계에서 심심치 않게 이 거대 과학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거대 과학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분야는 무엇이고 앞으로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대 과학은 이제 영어로 빅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네.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거대한 연구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주 개발이라든가 지구 관측, 또 인간 유전체, 입자가속기, 극지 연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빅사이언스. 네. 이런 거대 과학 분야가 기대 효과가 크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산업 파급 효과를 크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라든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거대 과학 분야는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지만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또 실패 가능성이 높은 하이 리스크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런 거대 과학 분야는 어떤 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야말로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분야지요. 그 영어로 이제 그 협력을 의미하는 코오퍼레이션과 그 경쟁을 의미하는 컴피티션 이게 조합이 돼서 코피티션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국제 협력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보면은 지금 프랑스 까다라시라는 곳에 짓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인공 태양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작년에 이제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해서 세계적으로 온통 그 초점을 받았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또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구비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 과학 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연구비 규모가 커져서 내년만 해도 지금 국가 R&D비가 한 19조 또 국가 전체로 볼 때 한 60조 정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극지 연구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또 우주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주 개발도 사실 대표적인 거대 과학 분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주 분야에 대해서 내년 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그런 소문을 들으셨군요. 아마도 아리랑 3A호 위성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지금 아리랑 3A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요. 이 위성은 해상도가 55cm급입니다. 55cm급의 그 광학 카메라 그리고 이제 적외선 센서를 같이 붙인 고성능 고해상도 위성입니다. 근데 55cm급 해상도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사실 이 55cm급이면은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등 한 세계 한 극소수 국가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현재 위성을 돌리고 있는 것이 1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아리랑 2호가 있고요. 또 70cm급인 아리랑 3호, 또 이 전천후, 악천후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레이더 위성이 포함되어 있는 싸라고 하는데요. 아리랑 5호. 그리고 이제 정지 위성인 천리안 이런 위성들이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제 3A 위성이 계획대로 발사가 되면은 이런 위성하고 결합해가지고 24시간 주야간 전천후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상물을 획득하게 되면은 이 영상물을 가지고 이제 재난재해라든가 기후변화, 농업, 작황, 환경, 해양, 산림자원 보호 이렇게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지요. 동시에 이제 이런 위상 영상을 세계 각국에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위성 관련 기술을 통해서 국가 안보에도 기여를 할 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스핀업하는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에도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우리도 같이 당당하게 동참을 해서 기여함으로써 어떤
위성 강국으로서 우주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성 개발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도 이 위성 카메라 관련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정말 좋아졌고 위성도 내년에 아리랑 3A호가 발사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위성 외 분야는 어떻겠습니까? 네, 이제 위성 우주 분야를 크게 이제 위성 또 위성을 쏘기 위한 발사체 또 그 쏘기 위한 땅 발사장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위성 분야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한 5위권 이내에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그 카이스트의 작은 실험실에서 우리별 1호라는 과학위성을 띄웠는데요. 불과 한 20년 만에 이런 수준에 올라온 것은 정말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성 분야는 당당한 분야인데 발사체 분야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쏘아 올리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발사체 기술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발사체 기술은 국방 기술로도 쓰일 수 있는 조금 예민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국가 간의 기술 이전도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90년 말쯤 돼서야 이제 개발을 시작했지요. 네. 기본적으로 개발 기간이 짧았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2012년에 나로 발사를 했지요. 네. 그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 원인을 규명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볼 때 얼마든지 발사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정부의 그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우리 발사체 기술을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보면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사장 분야인데요. 발사장은 2009년에 전남 고흥-외나라도에 나로우주 센터를 우리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로우를 발사한 그런 실력이 있고요. 네. 나로우 발사할 때 그때 같이 참여했던 러시아 기술진들이 너무 뛰어나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기술을 그 발사 관련 소프트웨어나 그런 기술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경에 지금 달나라에 지금 우주선을 보낼 계획인데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띄움으로 해서 당당한 어떤 우주 강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202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이 한국형 달 탐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거대 이 과학 관련돼서는 대규모 투자가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반복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거대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까요? 네, 한국형 달 탐사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산이 다 끝났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련 예산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선진국의 발사체 개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발사체 기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특정 발사 시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0년, 2025년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그런 발사 시점보다는 철저하게 단계별로 검토를 통해서 준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주 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도 매번 발사체 실패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발사 시점이 저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정교하게 검토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 일만 그럼 있겠느냐. 거대 과학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대상 사업 선정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R&D 예산이 19조면은 19조에서 과연 얼마 정도를 빅사이언스, 거대과학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계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 결정이 됐으면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정쟁에 휩쓸리거나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그 사업 성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그렇죠. 대내적으로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런 그 거대 시설, 빅사이언스 시설들을 산학연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향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중간에서 나오는 요소 기술들, 스핀업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 가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제 이런 빅사이언스 시설을 국제 협력의 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수 과학자들이 와서 공동 교류, 개발,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하게 오픈돼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WCU라든가 WCI 사업에서 봤듯이 세계적인 우수 과학자들이 돈 좀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핵융합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거대 과학 시설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우수과학자들이 그걸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수과학자들이 그런 빅사이언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공동 개발 협력해야 되겠다. 참고로 이제 최근에 그 노벨 과학상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런 빅사이언스 시설에서 공동 개발해서 공동 수상자가 많이 배출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벨상이 뭐 특별한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대 과학 시설을 통해서 기술 수준도 높이고 또 그런 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저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거대 과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